소의 변경인데요. 이 소의 변경할 때 소가 뭐냐면 소송을 얘기해요. 소송이 또 뭐냐면 사실은 청구예요. 우리가 이제 항고소송이다 또는 취소소송이다, 무효동 확인소송이라는 것은 청구의 내용을 보고 판단하죠. 청구가 처분의 취소로 가면 취소송, 또 청구가 뭐 무효로 확인을 구하면 무효동 확인소송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소의 변경은 사실은 이제 청구의 변경이 되는데, 이 소의 변경에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21조가 있고 22조가 있는데 21조에 소의 변경이 있고 일반적인 소의 변경이고, 22조는 처분의 변경에 의한 소의 변경이에요. 근데 21조는 뭐냐면 원고 쪽에서 잘못한 거죠. 원고 쪽에서 이제 자기가 잘못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이걸 바꿔야 되겠다 이런 거고요. 처분의 변경은 또 이제 처분청에서 피고가 잘못한 거죠. 피고가 처분을 변경하니까 거기에 대한 소송도 변경되겠죠. 그래서 그냥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첫째, 두 번째가 뭐냐면, 특히 이제 구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피고 경정하고 혼동하면 돼요. 피고 경정. 14조인데요. 이 14조의 피고 경정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즉, 소송이 바뀌어서 만약에 항고에서 당사자로 바뀌게 되면, 항고는 처분청이 피고지만 당사자의 일방이 피고가 되거든요. 이게 행정 주체가 피고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서울시장을 상대로 해가지고 취소송을 제기했다가 당사자송으로 바꾸면은 피고도 서울시장이 아니고 이제 서울시가 되겠죠. 그래서 그냥 그 소의 변경은 피고의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피고가 바뀔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피고의 경정과 소의 변경은 언제나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나 일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조심해야 돼요. 약간 바뀔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소의 변경의 종류는 두 가지. 하나가 뭐냐면 행정소송법 제21조에 소의 변경이 있고 22조에 소의 변경이 있죠. 그래서 21조의 소의 변경을 그냥 보통 이런 소의 변경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반적인 소의 변경인데, 이게 사실은 원고 쪽에서 이제 자기가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고, 22조의 소의 변경은 원고가 이제 피고가 있다가 처분을 이제 어떤 예를 들면 영업 허가를 취소했다가 영업 허가 취소 처분을 영업 정지 처분을 받고 있을 때, 그러면 내가 영업 허가를 취소해달라, 이 처분은 더 이상 안 맞는 거죠. 그러면 영업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 이렇게 바꿔야 되니까, 이런 원고 쪽에서 잘못이 아니고 주로 피고 쪽에서 기체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처분의 변경이죠. 이러한 처분의 변경을 인한 또는 이러한 소의 변경이 있다. 이 두 가지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게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크게 차이가 두 가지 있는데, 실제로 이랬을 때 피고가 바뀐 경우에는 피고 경쟁이라는 규정이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1항 21조랑 법원은 취소 소송을 당해 처분 등과 관계되는 사무가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당사소송 또는 취소송 외의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청구의 기초의 변경입니다. 청구의 기초의 변경은 뭐냐면, 청구의 기초는 사실관계예요.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다르지 않는다면, 그러면 없는 한 사실심의 변론 종결 시까지, 그죠?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런 눈에 확 띄는 게 뭐냐면, 원고의 신청만 나와 있고 직권이 안 보인다 하는 이런 점이 굉장히 눈에 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째로 소의 변경이 가능한 범위가 나오는데, 범위랑 소의 변경이 나오는데, 첫째로 뭐냐면 이러한 취소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취소송을 바꿀 수 있는 게 크게 두 가지죠. 하나가 뭐냐면 당사자 소송으로도 바꿀 수 있고, 취소 소송 외의 그 항고소송인데, 취소 외의 항고소송이 뭐였냐? 이게 무효동 확인소송이겠죠. 이런 무효동의 확인소송 또는요, 또 하나가 뭐냐면 부작위죠. 이런 행정청에서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을 때 부작위가 위법이라는 확인을 구하는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
어렵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바꿀 수 있느냐 할 때는 소외 변경은 당사성으로 바꿀 수도 있고 무이동 확인성이나 부작위 미확인성으로 바꿀 수도 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꿀 수 있다 이런 당이 나오죠. 그 다음에 언제까지 가능하냐 할 때 시기는 언제까지 하면은 사실심의 변론 종결시까지라는 거죠. 사실 변론 종결시까지 했다. 선고하면은 어떤 소용이 없다. 그 다음에 내용이 뭐냐면 한계가 납니다. 한계가 뭐냐면 뭐뭐 하는 한계인데요. 한계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이죠. 그래서 이러한 청구의 기초에 사실은 청구의 기초가 뭐냐면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기본적인 사실관계입니다. 그래서 뭐 그 당시에 이제 영업 그 당시에 뭐 미성년자를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영업을 취소했다. 뭐 이랬을 때 그 사건을죠. 그래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다른 걸 이유로 해서는 안 되고요. 이런 변경이 없는 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걸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이고요. 그 다음에 원고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서의 소외 변경을 법원이 허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원고죠. 그래서 원고의 이러한 신청에 의해서는 됩니다. 이러한 직권으로는 안 되는 거죠. 직권으로는 하지 않는다. 그래서 물론 그래서 이제 법원이 허가를 결정하죠. 그래서 이러한 법원이 이러한 허가 결정이죠. 그래서 허가 결정이 가능하다. 근데 직권은 가능하죠. 이 원고 자기 중심이죠. 이런 내용들이죠. 2항에 보면은 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는 경우 피고를 달리하게 되는 때에는 언제가 달리하게 됩니까? 추정은 항고성이죠. 그럼 만약에 예를 들면 피고가 서울시장이겠죠. 근데 당사자인 같은 경우는 피고가 어떻게 되냐? 서울시가 피고가 되는 거죠. 서울시장 아니고 달리하게 된 때죠. 이럴 때는 법원은 새로이 피고가 될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항의 규정에서 허가 결정한 데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다른 모든 결정이기 때문에 즉시 항고는 늘 붙어 나오는 거죠. 1항의 규정에 허가 결정에 대해서는 14조 2항, 4항, 5항인데 사실은 2, 3, 4, 5 다 되죠. 이 3항이 뭐냐면 즉시 항고할 수 있다니까 별 차이가 안 나고요. 그래서 뭐 송달을 해야 되고 첨예한 손은 뭐 취소된 것으로 보고 하는 건 똑같죠. 그런 것들은 똑같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처분의 변경이랑 소외 변경이 어떻게 되냐 보죠. 법원은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소가 제기된 후에 변경하는 때에는 원고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서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인데 첫째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잘 알다시피 처분이 처분청이죠. 이란요. 그래서 처분청이란 처분의 변경이죠. 이러한 처분의 변경 때문에 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데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오는데 이걸 정확하게 얘기하면은요, 이거는 뭘 바꾸냐면 소외 변경이라는 것은 사실은 소외 뭐냐? 취소, 당사자, 무효, 부작위 소송, 다 뭐냐? 소외 종류의 변경이에요. 그래서 보통 부를 때 소외 종류의 변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를 바꾸냐면은 바꾸는 내용이 뭐냐면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에 대한 변경입니다. 그래서 여기 바꿀 수 있는 게 청구 취지, 방금 바뀌어야 되겠죠. 청구 취지가 뭐냐면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 이거 하고 정지 처분을 취소하라 하겠죠. 그래서 청구의 이런 취지하고 그 다음에 원인이죠. 그래서 청구의 취소와 원인이 있죠. 청구 취소 또는요 취지하고 청구의 원인이죠. 이유입니다. 원인에 대한 변경이 가능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청구 취지의 변경이고 이거는 소외 종류의 변경이죠. 그래서
사실은 청구 취지도 뭐 사실은 소의 종류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지만은 원인에 대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처분의 변경에 대한 소의 변경만 가능하고, 그게 나온 게 뭐냐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뭐냐? 이거는 원고의 이러한 신청에 의해서만 되고, 직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이런 내용이죠. 그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소를 제기하는데, 이게 이제 아까 전에 우리가 외국에 있어서 이제 소를 변경할 수 있는 날짜 할 때 60일 하는데 바로 이겁니다. 이거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60일 내에 한다. 60일. 그 이제 외국에 있는 사람은 60일 아니고 90일을 봐준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소 제기한인데 제소 기간이 처분의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으로는 60일이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날짜가 60일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1항의 규정에서 변경되는 청구는 18조 1항의 단서가 뭡니까? 행정심판을 거쳐야 되는 경우인데, 이건 이제 자기들이 처분을 잘못해가지고 했으니까 요거는 행정심판을 안 거쳐도 된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또 뭐 이 자기가 처분 변경해놓고 나서 또 행정심판 또 거치라면 너무 피곤하게 되는 거죠. 이런 내용이 다 합니다. 그래서 800페이지 보면 효과에서 보면 소의 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이 있게 되면은 새로운 소는 변경된 소를 제기한 때 제기된 것으로 보고 변경된 구소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불복은 적시항고. 그리고 피고를 달리한 소의 변경이 가능하냐? 가능하다. 왜냐하면 취소의 경우는 처분층이지만은 당사소의 경우는 행정 주체가 되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처분의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이 나오는데요.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이 처분의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은, 이런 처분이 처음에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요, 나중에 얘기하지만은, 부작위반의 소송. 이런 부작위반 확인 소송이 있는데, 이거는요, 적용되지만은, 이거는요, 부작위반 소송에 적용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처분이 없었기 때문에, 부작위는 적용되지 않는다. 저까지가 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802페이지에 보면, 처분 사유의 변경이 나오는데요. 자, 행정팀이 이제 처분의 사유를 얘기해요. 뭐, 정보 공개법에 따라서, 정보 공개를 거절한단 말이에요. 거절할 때 구조, 예를 들면은, 구조에 나오는 여러 거절 사유 중에서 하나를 딱 집어가지고, 이걸로 이제 거절하겠다 했는데, 상대방이 이제 그걸 깨알같이 따집니다. 이거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아니네, 이거 요건이 안 맞네, 이렇게 따지거든요. 그래서 소송을 처음에는 뭐, 별 생각 없이, 뭐 여러 문제가 있는데 충분한 거절 사유가 된다고 생각해서 만약에 1호를 기준해 가지고 안 된다 이랬는데 나중에 그거 안 된다 이러니까 그러면 다른 이유를 갖다 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른 이유를 대 가지고 제가 소송하다가 질만하니까 나중에 청구의 이유를 바꿀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부분인데 그게 바로 처분 사유의 변경이에요. 근데 그 이제 처분 사유의 변경은 봤을 때 이게 이제 시험에서 나올 때가 있는데요. 한계가 있어요. 그거 뭐냐면 처분 사유 변경이 가능하냐 안 하냐 할 때는 만약에 그 처분 사유로 뜨는 것이 기본적인 이러한 사실관계죠. 이러한 사실관계가 동일하면은 동일한데 이런 동일한 경우에는 사실은 같은 내용인데 약간 뭐 조문을 좀 더 추가한다든지 약간 이유를 더 붙인다든지 이거는 가능해요. 동일한 경우는 가능한데 기본적인 사실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죠. 동일하지 않을 때는요.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이유 처음에 했던 이유가 다른 이런 경우는 뭐냐면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요 내용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재개 효과인데, 물론 소송을 제기했을 때, 소송을 제기한 것만 가지고도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죠. 자, 소제기를 했으니까, 소제기의 요건을 우리가 다 살펴봤고요. 그래서 소를 제기했을 때, 그래서 행정소송 하면은 한번 다시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소송하게 되면, 제일 먼저 이런 소를 제기하겠죠. 이때까지 이제 공부한 게 이제 소 제기할 때, 소 제기라는 것은 하나의 요건을 공부했습니다. 요건으로서 이제,
소송법적인 요건, 또는 형식적인 요건도 공부했죠. 뭐 행정심판을 거쳐야 되고, 뭐 쟁송 제기해야 되고, 또 예를 들면 이러한 실질적인 요건도 공부했습니다. 즉, 요걸 공부했어요. 그런 내용을 했고, 그냥 소재기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러한 사실심이죠. 이러한 사실심에, 이러한 사실심에 대한 변론이, 종결되겠죠. 종결되고 나면은 법률심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서 이제 나중에,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런 판결이 나오게 되죠. 이런 과정인데, 우리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갔을 때 이러한 이제 안에서는, 두 가지 이러한 사실심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효과를 부여할 거냐는 법률심. 만약에 진짜로 미성년자를 출입시켰다. 라는 사실이 확정되었을 때는, 그게 이 법에서 어떤 효과가 주어질 수 있느냐 고민하는 게 바로 이건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처음에는 불확실했던 사실관계가 또는 법관이 주관적으로 잘 몰랐던 게 소송이 진행되면서 점점 분명해져 가지고 마지막에는 판결이 나오게 되겠죠. 이 과정을 우리가 심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검토해 보는 것을 심리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소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심리가 있고 판결이 있는데 그 순서에 따라서 되는데, 소를 제기할 때 그런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소 제기를 했다는 그것만 가지고도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하는 얘기인데, 그리고 이제 소 제기의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런 소송을 제기했을 때, 소를 제기했다. 뭐 거기서 이제 이긴다, 진다. 뒤에 따라서 소를 제기하기만 그럼 효과에서 어떻게 되냐면, 첫째로 이제 소를 제기했을 때는, 주관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시험 잘 안 나오지만 주관적인 것은 당사자인데요. 이러한 법원은요, 이 내용을 봐가지고, 이러한 심리해가지고 판내야 될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원고죠. 이런 원고는, 중복해서, 제소하면 안 되죠. 그래서, 똑같은 소송을 이것저것 하면 안 된다. 이게 됩니다. 이건 잘 이야기 안 해요. 거의 시험에 나오지도 않고, 얘기 안 하고, 객체. 이런 객관적 효과가 있는데요. 객관적 효과가 뭐냐면 대상입니다. 지금 소송의 대상이 뭐냐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데, 객관적인 것은 뭐냐면, 바로 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는 취소 사유가 있다고 주장되면서 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바로 그 뭐냐면 처분입니다. 그래서 그 처분인데, 이러한 처분의 효력이 어떻게 되냐. 즉,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만 가지고, 처분의 효력이 어떻게 되냐 하는 이 부분인데, 그게 소제기 효과입니다. 소제기 효과 처분의 효력은 실제로 뭐냐.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해가지고, 집행을 정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행은 그대로 가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집행이 부정지된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집행 부정지 원칙에 따라서 집행이 정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거는요, 사실은 뭐냐면, 공정력을 연상시키는 거죠. 공정력은, 공정력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물론 관련시키지만은 공정력은 이론적인 부분이고, 집행 부정지는 실무적인 거기 때문에 똑같은 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다른 차이점도 보입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의 제도의 산물이죠.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경우에 이러한 집행을, 일단은 정지시켜놓고 나서 소송을 진행하는 수가 있어요. 집행을 정지하죠. 그래서 집행정지는요, 소송을 통한 구제는요, 사실은 뭐냐, 전국적인 판결에 의한 구제를 해야 되는데, 판결에 의한 구제가 아니기 때문에 임시구제죠. 그래서 이란요, 가구제 제도의 하나다. 임시적인 구제의 하나다. 따라서 집행정지에 대해서는 주로 집행정지의 요건이 어떻게 되냐, 이란요, 이것도 공부하게 됩니다. 또는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서 요건이나 또는 집행정지의 효과, 이런 내용들, 또 이것들이 어떻게 적용되느냐 하는 여기다가 초점을 두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로 시험에서는 집행정지가 많이 나오지만은, 그러나 기본적인 베이스인 집행부정지가 원칙인데, 23조가 바로 여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3조 조문을 읽어보면요, 1항, 취소소송의 제기는, 즉, 취소를 제기했다고 해가지고,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즉,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절차가 집행되고 속행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죠.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23조 1항이 바로 이 원칙을 표명해 놓은 거죠. 그래서 원칙은 23조 1항이죠. 예외는 23조 2항이라든지 있는데요. 2항에 보면은 취소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은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오죠. 그래서 이 말이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하나하나 좀 이 문장을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지우개. 딱 나가니까 지우 딱 이렇게 봐봐. 지우개 준비되어 있잖아. 하늘의 뜻이라는 거지. 내가 그 장소를 다 귀신같이 알잖아. 소재의 효과 23조 2항인데요. 일단은 여기 나오는 어려운 단어풀이부터 좀 해볼까요? 취소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즉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겠죠. 또는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나오는데 여기까지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이 나오는데요. 만약에 어떤 무허가 건물에 대한 철거 함이 있겠죠. 먼저 일정의 처분인데요. 이런 철거 함행인데 철거하라,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라고는 이런 철거 함행에 대한 처분이 있는데 그럼 이런 처분의 효력이 있습니다. 효력은 바로 뭐냐면 철거함이니까 이런 철거에 의무가 발생하는 거죠. 이게 법적인 철거 의무가 바로 이 의무는 법적인
효력이 되겠죠. 그럼 철거 의무는 어떻게 하면 소멸되냐면은 철거 의무를 이행하면은 소멸돼요. 철거하면은 이번에 합격할 의무가 있는데 합격하면은 합격의 의무가 소멸됩니다. 부담을 떨치겠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좋아하는 거 한 6개월 정도. 그 다음 그 뒤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지금은 헐렁하게 쉬고 싶으면 쉬고 하죠. 나중에 가면 이제 1년 내도록 하는데 철거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는요, 소송에서 철거 의무가 취소되지 않는 이 효력이 계속 가는 거야. 전기로 치면은 원선이야, 원선. 이 효력이 들어가. 그냥 철거 의무인데, 이제 일정한 기간 동안 이제 불이행 상태가 계속 지속되겠죠. 이행을 하면 소멸하지만은, 또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취소가 되면 하겠지만은, 그게 됩니다. 그런데, 일정한 시점, 즉, 불이행에서 일정한 시점, 즉, 의무 이행 기간이 지났을 때는, 요 효과 때문에 파생된 게 뭐냐면은, 철거 안 하게 되면, 도저히 대집행하게 됩니다. 충분한,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충분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대집행이 되는데, 대집행이 알고 보면 절차입니다. 대집행의 절차가 진행되는 거죠. 근데 말이 대집행 절차지, 대집행 절차도 순서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 대집행할 때, 제일 먼저 대집행 계고를 하고, 통지를 하고, 통지를 하고요, 실행을 하고, 이러한 비용을 정산하고 하는 비용 정산.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절차가 어떻게? 거꾸로 안 됩니다. 이렇게 갑니다. 주의됩니다. 계고의 하자가 통지에는 승계될 수 있지만 통지 하자가 계고에 승계되지는 않아요.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죠. 이랬을 때는 이렇게 간다, 반짝반짝 간다 이렇게 됐을 때 이거를 동적으로 표현하면 이걸 보고 속행이라고 표현하고요. 전체를 다 뭐라고 하냐면 이걸 집행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집행할 때 절차적으로 순서에 입각해서 하겠죠. 그게 다예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하자? 대집행을 한 이유가 뭐냐면 의무의 불이행이 전제되니까 하는 거잖아요. 의무의 불이행. 의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무의 불이행이 전제될 때, 의무의 불이행일 때 하는데 이게 전기예요. 그러면 전기에서 끌었다 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레인지를 켜는 거죠. 가스레인지. 또는 예를 들면 레인지 말고 만약에 레인지가 있어요. 또 뭐 예를 들면 만약에 이제 여러분의 공부방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집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예를 들면은 있어요. 근데 이제 집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전기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전기가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이 선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겠죠. 주방에도 있고 들어가는데 문제는 이제 했을 때 이제 제일 처음에 원선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차단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들어왔다 인입선이 있죠. 그럼 전기가 들어있는 상태가 바로 효과입니다. 효과가 있으니까 전열기라든지 또는 뭐 이런 컴퓨터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식구들은 다 자는데 여러분 방에만 불이 켜져가 있죠. 늦은 시간에도 주로 야동 보느라고 불이 켜져가 있어요. 이건 다 꺼졌어요. 꺼졌는데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방에만 불을 끄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 방에 스위치만 누르면 되는 거지 굳이 전체 선을 다 쏟아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전체 선을 꼭 쏟아시키지 않으면은 안 되는 상황이 아니면 보통 불 끌 때 자기 방문에 있는 스위치만 누르지 뭐 차단기를 내리고 자는 놈 별로 없잖아요. 자야 된다. 지금부터 차단해야지. 뭐 냉장고 다 작살나는 거지. 물이 줄줄 새겠죠. 그게 사실은 이제 전기 이게 바로 철거 의무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냉장고도 작동하고
이런 컴퓨터도 작동하고 하는데 컴퓨터만 끌려 있을 때는 컴퓨터만 끄면 되는 거지 굳이 전체를 다 선을 내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얘기인데 어쨌든 간에 이러한 효과가 있을 때 어쨌든 간에 만약에 법적 효력이 있을 때는 소송이 제기됐다 한다고 해가지고 전기가 들어와 있는 이 상태에서 전기가 없게 되는 건 아니는 거죠. 일단은 전기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의 방에 불도 켜져 있고 냉장고도 작동하고 또 이렇게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작동하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외적으로 이제 만약에 집행을 전기를 낼 때가 있는데 어떠냐면은 그 전기를 넣어놓으면은 회복이 어려운 손해 예방을 위해서 뭐 갑자기 뭐 예를 들면은 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뭐 가열됐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그때는요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이나 그 처분의 절차 또는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런데 다만 효력의 정지는 이게 전기 자체를 차단서를 딱 내려가지고 전기 자체를 못 들어가게 하는 거는 그거는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즉 만약에 계고 처분만 정지시키면은 이 위험을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할 수가 있는데 계고만 정지하면 될 때에는 굳이 철거 의무의 법적 효력을 정지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계고 절차만 정지하면 되겠죠. 그래서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거는 최소한에 미쳐야 된다는 거죠. 3항 집행정지는 개인의 어떤 권리에 대한 가구제를 위해서 인정하는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는 허용되지 않는다. 즉 소극적인 요건이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는 허용되지 않으니까 이런 요건을 갖추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없어야 될 요건인데 그걸 보고 소극적인 요건이라고 그러고요. 4항에서는 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즉 집행정지의 요건을 갖춰야 되겠죠. 그때는 뭐냐면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에 대한 소명인데요. 소명할 때 소는요 응성하다는 거예요. 증명은요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를 얘기하고요. 소명은 그럴 수도 있다. 낙동강의 두산그룹이 페놀을 방출했을 때 이제 페놀을 방출하게 되면 그럴 수도 있다 이거야. 두산그룹이 옛날에 오비맥주잖아요. 지금도 오비맥주인데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 오비가 더 잘 나갔잖아요. 크라운보다 잘 나갔는데 물에다가 이런 짓 하니까 국민들이 마음이 바뀌었죠. 하이트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지금은 뭐 또 푹 섞였다 가지고 라그 이런 거 팔고 있는데 하여튼 간에 그래서 허용되지 않는다 나오죠. 소명이 이제 있어야 된다. 증명까지는 필요 없다는 거죠. 5항에 보면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거는 신청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 경우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적이 없다. 즉 즉시 항고한다고 해가지고 기각 결정했는데 뭐 항고한다고 해가지고 달라질 거 없다 이거죠. 그 다음에 6항에서는 30조 1항의 규정인데 기송력입니다. 기송력에 대한 규정은 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 결정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3자요 문제인데요. 이거는 만약에 집행정지가 됐을 때 공매처분에 관한 집행정지가 됐을 때는요 경락이 즉 처분청이나 또는 그 공매를 당한 사람 말고 제3자인 경락인에게도 효력이 미칠 수가 있다 나오고요. 24조에는 옛날에는 출제가 거의 안 됐어요. 23조에 집중해서 나왔는데 지금은 여기까지 눈을 돌리고 있는데요. 조문 정도인데 집행정지 결정이 확정된 후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서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당사자를 꼭 원고로만 보지 말고 행정청의 피고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불복할 때는요 역시 23조 4항 및 5항 즉 즉시 항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다 시험에서 깨알같이 다 출제가 된 내용들이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정지의 요건이 중요한데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제목은 집행정지지만은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집행정지가 되는데 예외적이란 말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한해서만 집행정지가 허용이 되는 거죠. 일단은 요건을 먼저 보는 게 중요한데 요건을 볼 때는요 주의될 게 있는 지금 우리가 이게 어디까지 적용되느냐 이것도 중요하고 나중에 사정 판결이라든지 또는 쟁송 제기 기한하고 굉장히 비슷한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틀리기가 쉽고요. 두 번째 뭐냐면 행정심판법상에도 집행정지가 있는데 그 요건에 대한 표현하고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도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아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취소송을 제기했을 때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집행 부정지가 원칙이죠. 그러나 예외적으로 집행이 정지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주로 시험 문제가 집행 정지 중심으로 나오니까 예외라는 걸 깜빡할 때가 있으니까 주의를 해 주셔야 되고요. 이러한 집행 정지에 대해서는 집행정지에 대해서 제가 요건을 먼저 공부하고, 요건이죠. 요건을 공부하는데, 다음에 이게 적용되는 범위죠. 이것도 시험에서 많이 나오고요. 이게 취소송에도 적용되는데, 다른 소송에도 적용되느냐인데, 요건으로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있어야 될 요건을 뭐라고 하냐면, 적극적 요건이라고 그래요. 있어야 된다고. 없어야 되는 요건은 뭐냐? 소극적 요건이죠. 적극적 요건을 한번 보면 그래서 이제 첫째로 이제 아는 내용들이 소극적 먼저 할까요? 아까 전에 23조 사망이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는 허용되지 않으니까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공복리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되는 거죠. 있으면 허용되지, 없어야 한다, 또는 있으면 허용되지 않나 같은 거 같아요. 이게 뭐냐면, 공공복리를 내세웠어, 그죠? 그래서 공공복리를 내세웠다. 요건이죠. 그 다음에 적극적 요건 나왔는데, 이게 중요하죠. 이 적극적 요건들은 나중에 행정심판하고 종종 비교되어지는데, 첫째로, 그 처분 등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이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나중에서 소송에서 이겨봤자 그때 가서는요 회복이 안 된다. 그래서 그때 가서는 소용없다. 그래서 이러한 회복이 어려운 이러한 손해의 예방을 위하여 그 다음에 이런 긴급한 이러한 필요가 있을 때 나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회복이 어려운 손해란 말이죠.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어요. 왜냐면 회복이 어려운 손해라고 하면 되게 그 범위가 너무 좁아지거든요. 주의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행정심판에서 집행정지가 나거든요. 행정소송이고 행정심판에서는 이런 법을 개정했어요. 개정해가지고
원래 소송법 개정 안에서 나왔던 말인데 소송법은 개정이 안 되니까 심판법이 개정되는데 회복이 어려운 손해라면 범위가 너무 좁아지니까 집행정지로 인해서 임시구제가 잘 안 된다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행정심판에서는 중대한 손해로 바꿨어요. 이런 중대한 손해, 즉 회복이 어려운 손해가 아니고 중대한 손해 예방을 위해서라고 문장을 바꿔서 더 넓혀놨어요. 그래서 그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정을 할 때는 이유가 있으니까 개정을 했겠죠. 그죠? 학자들의 오랜 동안 주장이었겠죠. 그래서 꼭 봐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이라고 합니다. 아주 중요하죠. 이러한 계속되고 있는 법원이죠. 이러한 법원이라고 표현하는데 결국은 이러한 본안이 계속될 것을 요하는 거죠. 즉 본안이 계속된다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한번 봐요. 자, 이러한 집행정지를 신청한 거잖아요. 이러한 집행정지를 신청한 신청사건이에요. 청구사건이 아니고 신청사건. 본안사건이 아니고 집행정지를 신청한다고 해가지고 뭐 그걸 받아주는 거나 또 기각한다고 재판 끝나는 거 아니고 재판의 중간 재판에서 신청사건이거든요. 신청사건은 소송 절차적인 사건입니다. 본안사건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본안이 계속돼가지고 간다. 이게 특이한 거예요. 본안이 계속돼가지고 간다. 아주 중요한데 본안이란 말은 뭐냐면 본래 이제 소송이죠. 그래서 취소송이 제기돼야 됩니다. 취소송이 제기되지 않는데 신청할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본안이 계속되는데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전제합니다. 본안이 계속되고 한다. 아주 중요한데요. 본안이 계속되고 있다는 말은 뭐냐면 본안이 계속되려면 원고가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근데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려면 원고가 될 사람이 원고의 자격, 즉 원고 적격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원고의 적격이 있어야 된다, 그죠? 원고의 적격이 있어야 되는데 원고 적격이 있으려면 뭐냐? 그래서 원고 적격을 해요. 원고 이란 적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 원고 적격이 있으려면 첫째로 뭐냐? 요걸 신청하는 신청자가 신청사건이지만은 본안소송처럼 이 사람은 뭐냐면은 이 소송에서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된다. 즉 이걸 요한다 이 말이죠. 법률상 이익을 요한다 이런 얘기예요. 뭐나 주의해야 될 거.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본안이 계속해서 원고 적격이 있으면 인정된다 하니까 피고 쪽에서 처분청은 집행정지 당하기 싫잖아요. 피고하는 얘기는 이거 어이없습니다. 이 처분은요 적법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허용하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법원에서 입 닥쳐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거는 법에서 하는 얘기는 그거는 위법한지 안 한지는 소송 가봐야 아는 거니까 꼭 처분이 위법해야 된다. 해야지만 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그거는 문제가 안 되죠. 그래서 이러한 처분 자체죠. 이러한 처분의 위법성이나 또 이러한 적법성이 있겠죠. 위법이든 이러한 적법성은 요건이 아니에요. 즉, 뭐 처분이 위법하다는 얘기는 아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본안이 계속되고 있어야 된다. 근데 문제는 그럼 본안이 계속되면 되죠? 예. 그러면 본안인데 그러면 본안이 개판으로 그건 아니죠. 적법하게 그러니까 본안 이때 계속은 뭐냐면 이 본안이 적법하게 개송돼야 됩니다. 뭔 소리냐면 어떤 놈이 집행정지를 하고 싶은데 쟁송의 제기간이 지났어요. 쟁송 제기간이 지났으니까 취소는 못하겠는데 집행정지를 좀 시켜서 시간 좀 벌라고 그러니까 재소기간이 지나서 예를 들면은 집행정지 신청 가능하냐? 안 돼요. 그러니까 본안이 적법하게 계속돼야 되죠. 그래서 그냥 본안이 만약에 위법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쟁송의 제기간이 경과했다. 이런 쟁송 제기간이 경과했다. 이런 경우에는요 집행정지 신청도 못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런 집행정지에 대한 신청을 언제 하느냐? 신청 시기인데요.
그거는 주로 이제 이거는 당연하게 급하잖아요, 지금. 급하니까 수송에 판결 났을 때는 이미 날 샜으니까 하루도 급하다, 시급한 요건이니까 이거는요, 주로 이러한 소재기 시에 주로 이거 하죠. 할 수도 있고 나중에도 할 수 있죠. 즉 소재기 후에도 할 수 있는데 이건 당연하지만 소재기 시에도 할 수 있다. 소재기와 시니까 소재기와 동시에 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하죠. 당연하지 뭐 실무상 같이 때리는 거죠. 일단은 먼저 해놓고 나서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은 이제 그 다음에 요건들 쭉 여기 밑에다 이렇게 쭉 적어야 되는데 칠판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줄여서 계속 적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러한 그 집행을 정지하는 것 자체는 때로는 그게 공익에 도움될 수도 있고 개인에게도 이게 도움되니까 신청에 의한 것도 가능하지만은 직권으로도 가능하다. 소외 변경은 안 그랬죠? 그래서 소외 변경은 신청만 가능했고 직권은 가능하지 않았다.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청, 직권 이게 나오죠. 그 다음에 전부든 일부를 정지할 수 있는데 문제는 사항이죠. 그 다음에 신청을 하면은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유를 소명을 요합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응성한 증명을 얘기해요. 응성한 증명. 이걸 소명인데 소명을 요한다. 소명을 요한다는 거죠. 소명은 주로 응성한 증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럴 수도 있다가 소명이에요.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게 뭐냐면 그 개연성입니다. 이거는 소명은요. 개연성, 그럴 수도 있다고 해서 개연성을 입증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색깔로 치면은 입증은 검정색이고 소명은 좀 희미하니까 회색이에요. 근데 아주 짙은 회색이 바로 뭐냐? 검정색이 가깝겠죠. 그래서 만약에 개연성이 아주 강해지면은 나중에 입증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상대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이게 이제 법상인데 소명을 요한다. 이것도 법에서 요구하는 겁니다. 다 나옵니다. 그런데 소명을 요한다 나오죠. 그래서 이제 뭐 소명을 하는데 어쨌든 입증 책임은 이제 본인한테 있는 거는 분명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법령에서 문장에서는 그런 말이 없는데 판례가 추가한 요건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판례에 있어서 판례가 이런 추가한 요건인데요. 그건 뭐냐면 너무 택도 없는 거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무조건 뭐 정말로 아무 하자도 없는 거를 시동 걸어놓고 나서 집행정지 신청하면 되겠느냐? 그건 곤란하다 이거죠. 그래서 적어도 취소가 될 가능성이 액면상으로 봤을 때, 즉 당사의 주장만 들어봤을 때 물론 상대방의 주장도 봐야 되고 나중에 심리를 해봐야 되겠지만 액면상으로 봤을 때 이건 도저히 이거는 취소할 수 없는 거다. 이건 안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안 됩니다 할 때 기각인데 이러한 기각 법원에서 거절한 거죠. 이러한 기각될 것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죠. 법원이 좋아하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저도 인용될 개연성이 있어야 된다. 인용될 가능성이 조금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각될 것이 명백하지 않을 것을 판례가 추가해놨는데 이 부분 때문에 소송이 많아요. 왜냐면 왜 그거를 넣느냐? 명문의 규정도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보면 알겠지만은 자, 예를 들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사실 아까 전에 심판하고 다른데 본안이 계속될 것이라든지 또는 뭐냐면 소명을 요한다든지 기각될 것이 명백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것들은 행정심판에도 집행정지가 있는데 대부분은 다 뭐냐? 소송과 구조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을 보고 심판부를 만들었으니까. 같은데 이 부분은 심판에는 나오지 않는 말이다. 심판은 단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판에서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더라. 이것도 알아두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러한 그 집행정지가 적용되는 범위는요. 또는 뭐 집행부정지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말은 예외로서 집행정지도 적용된다는 말도 됩니다. 어쨌든 집행정지란 이 제도가 적용이 되는 것은
소송으로 봤을 때 어느 소송이냐 하는 것들이죠. 모든 소송이 다 되는 게 아니고 얘는 취소돼요. 이건 지금 되는가 나와 있잖아요. 취소할 수 있는 행정에는 공경이 있는 것도 아시죠. 그러나 부작위 아무런 처분이 없어요. 지금 처분이 일어졌는데 이러한 부작위가 위법의 것을 확인한 이러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적용이 안 돼요. 근데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이 집행부정지 원칙 제도 자체는 공정력을 연상시킵니다. 근데 공정력은 취소할 수 있는 행정위가 취소되기 전까지는 잠정적인 통용력을 가진다는 것과 유사하거든요. 그러나 공정력은 하나의 이론의 산물이고 집행부정기는 제도의 산물입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집행할 때는요,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데 무효라는 것은요, 무효정의 확인 소송이 있는데 사실은 뭐냐면 무효라는 것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걸 뭘 집행을 정지할 것 아무리 없잖아요. 효력이 없는데 무슨 집행을 정지해요? 그러나 실제로는 제도적으로 우리가 무효인 처분이 있더라도 국민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단 말이죠. 사실은 효력이 있는 것처럼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무효로 확인을 받는 이유가 뭐겠어요? 진짜 무효인데 아무 효과도 없는데 국민이 왜 돈 들여가지고 대법원까지 가지고 무효 확인서 받겠어요? 있으니까 집집하니까 그거잖아요. 이게 무효 확인서에도 적용돼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도잖아요. 제도로서의 이런 집행부정지 또는 집행정지 이런 제도가 있고요. 또는 집행부정지 다 좋아요. 상관한데 공정력 있죠. 공정력은요,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은 인정되지만 무효는 인정 안 되는 거야. 물론 부작위도 말할 것도 없지. 그래서 요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시험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더라. 그래서 이런 집행정지고 아까 전에 나머지 조항들 있죠. 적시항고를 쓰는데 적시항고 땡겼다고 해가지고 바로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도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굳이 이야기할 때 거기에 대해서 현재 우리나라가 회복에 어려운 중대한 손해에 해당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그게 중요한데 판례가 나왔습니다. 805페이지에. 그래서 우리 판례가 이러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다. 어려운 손해로 인정한 것도 있고 부정한 것도 있거든요. 그런 판례를 봐야 되는데 내용을 보시면 나오죠. 자, 805페이지 잠깐 봅니다. 취소 소송에 대한 가구제, 집행정지제도에 대한 판례인데요. 1번 판례 중요합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여기서 시험에 나왔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돈으로, 금전이 돈입니다. 돈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를 말하고, 아버지 죽어버렸는데 아버지에서 지금 내가 이런 약을 이런 처분을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 지금 죽어버렸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돈으로 미안하다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를 말하고 이런 금전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불능은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금전 보상이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금전 보상도 할 수 있지만은 금전 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즉 상식적으로 행정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유형이나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이거 시험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금전인데 꼭 금전으로 절대 안 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강노현 교육감에 대해서 대부분이 스스로가 판결됩니다. 왜 그랬을까 이거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나왔는데 그 위헌결정을 기다려서 해야 될 건데 무시하고 한 거죠. 무리하게. 그리고 또 뭐 사실은 사후 매수죄라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원래 이제 사실은 매수한다는 것은 자기가 선거할 때 하는 거고 사후에 매수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적용했다 이거죠. 그랬을 때 나중에 감옥 갔다 왔는데 나중에 돈으로 해결한다. 그럼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안 된다 이거죠. 그런데 그 다음 2항에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은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또 하나 집행정지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그거는요, 이런 집행정지의 대상이 되는 거는요, 봐봐요. 집행정지의 이러한 대상이 되는 것은 처분입니다. 물론 이때 처분은 적극적인 처분입니다. 소극적인 안 됩니다. 이러한 소극적인 처분으로서
거부 처분. 거부 처분에 집행을 정지하면 처분할 수 있다. 이런 논리도 나오겠지만은, 이거 안 됩니다. 또는 그냥 부작위. 이거는요, 집행 정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부작위를 집행 정지하면 자기로 나아가겠죠. 거부 처분은 만약에 정지하게 되면 이행을 시키겠죠. 이행소송 인정 안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될 거는요, 나중에 행정심판 공부할 때도 한 번 더 나오겠지만은, 우리나라 행정심판에서는요, 집행정지 말고, 임시처분제도가 있어. 가처분을 인정하는데, 임시처분이라는 이것도 인정되지만은, 얘들도 임시처분을 할 수 있어요. 거부수이나 부작위에서 임시처분을 하기 때문에, 이 임시처분은 이때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면, 행정심판에는 집행부정지제도도 있고, 임시처분제도도 있어요. 가처분제도도 있는데, 소송은 인정 안 돼요. 소송은 이행소송이었기 때문에 가처분 인정 안 되는데, 그랬을 때 이제 주로 저거는 이제 임시처분의 경우는 집행정지로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때는 안 된다니까 주로 의미가 있는 것은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임시구제에서 의미가 있다. 그래서 뭐 공무원 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했는데 요건이 안 된다. 거절했다. 소송하고 심판받을 동안에 이미 다 끝나버립니다. 시험 다 결과하면은 못 받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의미가 있게 된다. 내용들 쭉 봐줍니다. 그래서 그 밑에 3번에 특례 보충력으로 2개월 남짓만 종사하면 하여 의무에 종사기간을 마침으로써 소집 공무원을 마친 것으로 볼 것이나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 채 본안 소송이 진행된다면 다시 현역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곤란하다. 이제 공익들이 이제 다시 현역병 들어가면 세계적인 가수가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5번 집행정지제도는 성소돼봤자 나중에 의미가 없다. 이거를 방지하는 제도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꼭 이거 다 나와 봐주셔야 되고, 특히 원하는 청구가 적부하게 제기된 상태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도 중요한 내용이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판례가 있는데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좀 쉬었다가 심리도 하겠습니다.